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진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 행성 말 그대로 뭐 수성, 뭐 지구, 화성 이러한 다양한 이제 행성들이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데 그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뉴턴의 만륜력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만륜력 법칙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 만륜력 법칙의 이제 정의를 보면 우주의 모든 입자는 여기서 모든 입자 사실 물리에서 모든이란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 대부분 거의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이제 입자라는 건 모두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질량을 가지고만 있다면 또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또 한쪽을 또 일방적으로 끌어당기는 건 아니죠. 서로 간에 이제 잡아당기는 거죠. 힘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으로 존재하니까. 그리고 그때 그 인력을 우리가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인력은 두 입자에 무엇에 비례할까? 그렇죠. 바로 빈칸 적어 보겠습니다. 두 입자의 질량의 곱에 이제 비례합니다. 그리고 또 반비례도 하죠. 그 반비례하는 건 바로 그들 사이의 바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되게 정말 신기한데 이러한 힘을 우리가 만류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만류인력은 보통 물리에서는 그냥 중력이란 단어와 같이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류인력의 크기 또는 중력의 크기는 밑에 적혀 있다시피 중력의 크기는 G 이 상수입니다. 만류인력 상수라는 거고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입자의 질량에 그러니까 질량이 곱에 비례한다는 건 각각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 뭐 이거는 너무 유명한 공식이라서 뭐 당연히 뭐 그냥 외워야 된다고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력의 크기고 만약 중력 벡터까지 표현을 한다. 이 그림에서는 질량 M1, 질량 M2인 두 입자 사이의 중력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그때 F1, 2 여기서 1첨자 1, 2는 1이 2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거예요. 1이 2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렇게 1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F1, 2, 1이 2에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크기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고 방향은 여기서 위치 벡터를 입자 1에서 입자 2로 향하는 이걸 이제 위치 벡터를 보통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점을 여기다 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에 봤을 때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1, 2의 헷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력 중에서도 지구가 우리 지표면 근처 입자, 뭐 우리 사람도 포함이죠. 입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여기 거리 R, 입자 두 입자 사이 거리 대신에 지구의 반지름을 넣으면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중력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마 배운 내용 중에 중학교 때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 무게와 질량은 다르다라고 아마 배웠을 텐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물리에서는 완전히 구분해야 되죠. 그럼 대체 무게라는 게 뭐냐? 무게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중력의 크기, 요 F는 mg로 우리가 보통 무게를 사용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mg라고 하는 이 값이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본래 여기서 이제 중력의 크기는 조금 전에 만륜력 법칙에서 봤을 때 보다시피 중력 상수 G 곱하기 지구 반지름의 제곱, 여기 거리 대신 지구 반지름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알겠죠? 바로 지표면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자는 지구의 질량 곱하기 그 입자, 여기서 이제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질량 빼고 물체 질량 빼고 요 앞에 있는 중력 상수 곱하기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 제곱분의 질량, 그 지구의 질량 요 세 개는 다 상수죠. 다 상수고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계산기로 여러분 넣어봐도 바로 나옵니다. 대략 9.8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9.8m/s 제곱을 이제 그 중력 가속도 또는 뭐 자유낙하 가속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곱한 요 mg로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하죠.
요 mg는 이제 그 중력의 크기로서 지표면 근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력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지구의 중력, 뭐 또는 뭐 화성의 중력, 뭐 수성의 중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단어를 붙여주는 게 정확하긴 한데, 보통 우리는 이제 지구의 중력을 매번 뭐 지구의 중력이라 말하진 않고 그냥 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표면에서부터 고도 h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그 자유낙하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그때 그 중력을 mg, 제 중력 크기를 mg라고 하면 그때 그 중력의 크기를 만류력 법칙에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지표면 부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리를 지구 반지름이 아닌 이 r을 지구 반지름이 아니라 지구 반지름의 고도가 h라면 그 거리는 두 입자 사이 거리는 지구 반지름과 그 고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양변에 무의체 질량 m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중력과 속도 g는 r 제곱분의 gm이 되는데, 이 r 대신에 지표면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과 고도의 합으로 나타내면 이 중력과 속도 g라는 건 지표면 부근에서는 이 h가 0이 되니까 이제 9.8 정도 되는데, 이 h가 뭐 0으로 근사할 수 없을 정도로 꽤나 높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산 또는 뭐 인공위성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중력 가속도를 9.8로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요 h 항을 보면, 그래서 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이 h 값이 커지게 되면 중력 가속도 값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작아지게 된다. 그 9.8이라는 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표면 부근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는 위도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뭐 지구과학 시간에도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 지구라는 건 이제 하루에 한 바퀴 이제 자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다 지금 지구에 있고 저도 지금 지구에 있지만, 지구 같은 경우는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속도 운동입니다. 우리 그 전에 원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가속도 하는 경우는 관성 좌표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의 힘이 존재해요. 그 가상의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특히나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럼 그 구심력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지구 자전축이 있다고 하면 지구 자전축의 그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R자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지구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구 표면에서 지구에 의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상의 힘을 느끼게 되고, 그때 구심력에 의한 가상의 힘을 우리가 관성력 중에서도 그 원심력이라고 사용해요. 그래서 원심력이라는 용어는 이제 진짜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정말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데,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지표면의 물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면 기준에서는 지표 기준이 비관성 좌표계이기 때문에 물체의 관성력인 원심력이 작용해요. 원심력은 관성력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할 때 우리 사람 또는 지표면에 있는 어떤 물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면 만류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만류 인력에 바로 원심력까지 더한 것이 바로 중력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지구과학 교과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력과 만류 인력을 완전 구분해서 좀 사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리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중력과 만류인력을 거의 같은 단어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만류인력이 곧 중력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특정 단원에서 그러니까 원심력에 관련된 그 효과를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쪽 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원심력을 꼭 고려한다고 하면 그때는 중력과 만류인력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중력은 엄밀하게 말하면 만류인력과 원심력의 합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이 중력과 만류력을 완전 좀 구분해서 다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원심력의 크기는 여러분들 그때 구심력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F는 저는 보통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이렇게 좀 외워달라고 했었는데, 이건 당연히 MR 오메가 제곱으로도 쓸 수 있죠.
V는 R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원심력 크기는 mR 오메가 제곱 쓸 수 있고, 여기서 이 R은 그 자전축으로부터 물체 사이의 거리, 여기서 요 거리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구 반지름을 대문자 R로 쓴다고 하면 위도가 여기 파이일 때 그 원의 반지름은 R 코사인 파이가 되죠. 이렇게 서로 억각, 여기도 파이 억각이 되니까, 그래서 원심력의 크기는 mR 오메가 제곱 코사인 파이, 이 파이가 위도입니다. 즉 위도에 따라서 원심력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도가 작아진다, 뭐 예를 들어서 적도 지역이 되겠죠. 적도 근방으로 가면 갈수록 원심력은 커지죠. 왜냐하면 위도는 작아지면 코사인 파이는 커지니까. 그래서 원심력이 커지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작아지죠. 왜냐하면 만류인력과 원심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만류인력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 합인 중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뭐 물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위도가 커진다, 이제 극지방이 될 텐데, 극지방이 되면 될수록 위도가 커질수록 코사인 파이는 작아집니다. 그 말은 원심력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때는 중력의 크기가 커지죠. 근데 이제 극지방과 적도 지방의 그 원심력에 의한 그 중력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차이가 작기 때문에 보통 지표면에서는 우리가 위도 신경 쓰지 않고 중력과 속도는 보통 9.8m/s 제곱을 사용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장 내의 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장, 영어로 필드라고 하는데, 운동장 할 때 그 장이죠. 이 필드, 이 장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한번 앞으로 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장이 들어가는 거, 물론 뭐 운동장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번 단어에서는 이제 주로 중력장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근데 여러분 아마 중력장보단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이 물리량,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이 장이라는 물리량이 왜 만들어졌냐면, 많은 이제 일반 사람이나 과학자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만류인력 법칙 보면 질량을 가진 두 입자 간에 인력이 작용한다는 건데, 요 질량과 질량, 서로 다른 두 입자는 서로 간의 입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즉, 두 입자 A, B가 서로 간의 만류인력, 서로 간의 인력이 작용한다면 입자 A는 입자 B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입자 B의 질량을 어떤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서로 잡아당길 수 있을까? 두 입자가 서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며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거리가 아주 멀어서 서로 간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현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장이라는 물리량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거 설명하냐면, 이렇게 중력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제 정의되냐면, 원천 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어떤 공간에 존재하게 되면 그 입자는 온 우주 공간, 그러니까 우주 공간 전체에 중력장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물리에 의한 장인데, 그 장을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온 우주 공간 그 중력장을 만들게 되고, 그 중력장의 어떤 공간에 어떤 이제 시험 전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입자를 가진 질량이 있게 되면 중력장에 의해서 그 입자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장이라는 건 서로 접촉하지 않은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을 우리가 장이라는 걸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은 공간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우주 전체 공간에 그 장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지점에서 하나의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좌표에서 중력장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중력장이 같은 지점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지점마다 그 고유의 장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어떤 원천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중력장은 질량을 가진 어떤 원천 입자에 의해서 중력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도 뭐 전기장이라고 하면 다음에 다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떤 공간에 존재하게 되면 그 입자가 바로 우주 모든 공간에 바로 전기장이라는 물리장을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력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중력장은 그 원천이 바로 질량이 라지 m인 입자가 바로 원천이 된다. 이 입자가 바로 모든 점에
모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이제 중력장을 만든다라고 하고, 그래서 중력장은 공간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력장은 어떻게 그 값을 물리적으로 정의하냐면, 공간의 시험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을 시험 입자의 질량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그 G 이거 중력 가속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맞아요. G는 이제 중력 가속도이기도 한데, 이제 또 다른 접근에서는 이걸 같은 이제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장은 그 시험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을 시험 입자의 질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공간에 예를 들어서 질량이 라지 m인 원천 입자, 그러니까 입자로 이야기하는 원천 입자라는 건 중력장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원천 입자가 존재하게 되면 모든 공간에 중력장이라는 중력장을 만들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중력장이라는 이 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좌표, 어떤 뭐 P점 해볼까요? P점에 존재하는 중력장이 뭔지가 궁금해. 근데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정할 수 있냐면, 우리가 궁금한 그 P 지점의 시험 전하, 우리 보통 여기서는 이제 M0라고 하는데, 질량이 M0인 시험 전하를 여기서 이제 시험 입자라죠. 시험 입자를 그 P점에 갖다 둬보는 거예요. 갖다 두면 이 시험 입자는 그 중력장에 의해서 중력을 받게 됩니다. 그 중력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조금 전에 적었던 그 중력이 마이너스 r 제곱, 이 거리가 이제 r이 되는 거죠. 또 입자 사이 거리가 r이라고 할 때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에 대한 중력을 받게 되죠. 중력 받게 되니까 이 공간은 중력장이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력장은 원천 입자가 만드는 물리량으로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시험 입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즉 이 시험 입자에 m0를 넣든, 뭐 예를 들어서 2m0를 넣든 또는 3m0를 넣든 어떤 시험 입자를 둬도 상관없는 물리량으로서 우리는 장을 정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중력을 어떻게 나누냐, 바로 시험 입자의 질량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험 입자의 질량으로 양변을 나누게 된 걸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정의하고, 그러면 중력장은 위에도 있지만 이렇게 정의됩니다. 여기는 M0하고는 무관하죠. 즉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장이라는 건 시험 입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장은 여기 빈칸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원천 입자가 이제 이 원천 입자가 이게 미안합니다. 좀 실수를 했는데, 중력장은 어떤 입자가 아닌 어떤 입자가 만드는 걸까? 결국 만드는 건 바로 원천 입자가 만드는 거고, 바로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시험 입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력장은 원천 입자가 중력장을 만들고, 그 중력장을 알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시험 전화를 뒀을 때 중력을 받으면 우리는 이 지점에 바로 중력장이라는 장이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주 어느 공간에서 중력장이 없는 공간은 없죠. 근데 그 중력장의 크기와 방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 전화를 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입자를 뒀다고 할 때 그 시험이라고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시험 입자가 어떤 입자이든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입자의 질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알죠? 이게 그 전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장은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Q라는 입자가 있어. 이제 대전된 입자,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죠. 이걸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원천 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원천 입자는 모든 공간에 전기장이라는 물리량을 만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서로 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에 여기 시험 전하, 보통 Q0로 쓰는데 이제 우리가 시험 전하가 되는 거죠. 이 공간, 이 거리가 r 떨어진 이 P점 해볼까요? 얘도 요 P점에 바로 전기장이 있을까? 이 우리 교실에, 우리 과학실에 이 공간에 전기장이라는 장이 형성되어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기장을 바로 관측하는 건 없습니다. 전기장을 관측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중력장을 관측한 것과 똑같아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에 시험 전하를 둬본 거죠. 그럼 시험 전하를 두게 되면 그 시험 전하가 전기력을 받게 되거든. 만약에 전기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는 전기장이 없는 거죠. 근데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주의 온 공간 모든 공간에 또 전기장이 0 지점 없어요. 이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시험 전화가 0이 그 전기력을 받게 되고 그럼 그때 그 전기력을 마찬가지로 전기력을 시험 전화 Q0로 나눈 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천 입자는 지금 조금 제가 좀 픽에 좀 더러워졌는데 여기 원천 입자는 중력을 만들고 바로 이 시험 전하는 그 중력에 의해서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케플러의 법칙은 이제 그 행성의 운동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그 공통점을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었는데 케플러 법칙의 의의를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과학자분이 지금 100년부터 170년 이 사이니까 사실 지금이 우리가 2021년이니까 거의 한 1900년 전, 뭐 18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전인데 그때는 이제 그 행성의 운동을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을 포함한 또 다른 모든 행성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천동설을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게 절대적인 진리로 약 한 1200년, 1300년 이렇게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오랫동안 절대적 지식으로 진리로 이렇게 이어진 건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이분이 이제 1473년, 1500 그러니까 16세기 분인데 15세기, 16세기쯤 되죠. 그때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지동설을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티코 브라헤라는 이 과학자 분께서는 천동설과 지동설을 절충한 모형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데 그 모형은 사실 크게 이제 주목받지 못합니다. 근데 티코 브라헤의 그 제자 중에 한 분이죠. 바로 케플러라는 이분이 자신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행성의 운동을 이제 기록한 그 행성의 위치와 시간에 따른 위치를 이제 기록한 그 자료를 정말 방대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분석해서 행성의 운동과 관련된 3가지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규칙성에 의해서 바로 이제 그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도 이 케플러 이분이 만든 이 법칙이 지금 거의 한 400년이 넘은 거죠. 이제 그 400년 넘었는데 그게 아직도 지금 우리가 절대적 진리로 이렇게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케플러 3가지 법칙 중에 이제 첫 번째 법칙부터 한번 보면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통상 이제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의를 보면 모든 행성은 그러니까 지구를 포함한 뭐 수성, 화성, 뭐 지구, 뭐 이런 것들 목성 이런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운동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타원 궤도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 이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타원이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타원은 두 점 F1, F2 이걸 이제 물리에서는 초점이라고 하는데 수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리에서는 서로 다른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 R1과 R2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말을 하고요. 물리에서는 이제 물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로축이라서 이 장축이죠. 거리가 더 길죠. 이거 우리가 장축의 길이라고 하고 이 장축의 길이를 우리가 2a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장축의 길이의 절반인 2a를 긴 반지름, 소문자 a로 씁니다. 긴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축은 이 세로축 여기서 이제 타원 모양이 옆으로 약간 이제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거 이 세로축의 이 길이를 우리가 단축의 길이라고 하고 단축 길이는 2b가 되고요. 그다음에 짧은 반지름은 그 단축의 길이를 절반으로 나눈 걸 짧은 반지름에서 소문자 b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타원 방정식은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그 제가 단진동 할 때도 그 잠깐 다뤘었는데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이 1 이게 바로 타원 방정식이 되고 여기서 이 a가 긴 반지름 그리고 b가 소문자 b가 바로 짧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C라는 물리량이 나오는데 여기 C 있죠? 이 C는 원의 중심, 아니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예요. 이 초점까지 거리를 C라고 하는데 그 타원의 정의를 수학적으로 좀 유도하다 보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는
그 값이 유도됩니다. 요 유도하는 건 뭐 물리에서는 생략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뭐 다음 방정식의 정의에 따른 식을 세워서 쭉 유도하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면 한번 직접 유도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그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심률이라고 하는데 이 이심률 E는 A분의 C로 정의합니다. 요 A는 긴 반지름이라 그랬고 이 C는 원점으로부터 이 초점까지의 거리예요. 이 우리는 보통 이제 초점 거리라고도 하는데 A분의 C로 정의한다. 그래서 만약 이 C가 0이다. C가 0이면 이제 이심률 E는 0이 되는 거죠. 이 E가 0이면 우리는 1이 됩니다. 초점이 같은 거죠. F1과 F2 값이 같으면 A하고 B도 같은 1이 되는 거고 만약 이 이심률이 0과 1 사이 값이 되면 이걸 우리가 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성은 실제로 이 이심률이 0과 1 사이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이심률이 1이다. 숫자 1이 된다는 건 그 긴 반지름 A하고 이 C 값이 같다는 거죠. 같게 되면 그때는 수학에서 말하는 포물선 값이 돼요. 맞습니까? 보통 y제곱은 4px 이렇게 보통 나타내 x제곱은 4py 이 폼이니까 여튼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는 포물선 궤도를 나타내게 되고 만약 이심률 E가 숫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쌍곡선의 형태로 이제 그 궤도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케플러 제1법칙 보면 행성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다라는 게 태양은 F1과 F2 중에 두 지점 한 지점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F1 여기에 이렇게 태양이 있다 라고 하면 이 F2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 따라서 행성이 이동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 있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지점을 우리가 원일점,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다는 거예요. 그 값은 원일점이라고 하고 그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 값이 C고 여기 A 되니까 A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근일점,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은 이 왼쪽 편 이 거리가 이 지점이 되는데 이때 태양으로부터 그 거리는 여기가 긴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A-C가 되겠다라는 거. 이거 근일점과 원일점은 문제에서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력이라고 해서 중력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힘이죠. 아까 만류력 법칙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힘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는 물체는 반드시 원 또는 타원 궤도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유도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좀 더 자료 조사함이 금방 이거 유도하는 관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좀 공부해서 뭐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에 속박되어 있으면 조건이 있죠. 속박되어 있으면 원 또는 타원 궤도를 갖고 만약에 이러한 힘을 받는데 속박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그 궤도는 위에 있지만 포물선 궤도와 쌍곡선 궤도 중에 하나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게 돼요.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연 현상을 수학 시간에 배운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이해가 된다는 게 참 물리의 재미고 참 자연과학의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 넣어봤는데 이제 수성의 궤도는 이심률이 약 0.21인데요. 사실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궤도가 원인지 타원인지 사실 거의 보이지가 않죠. 이심률이 사실 이게 0.21이면 거의 원과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수성의 궤도가 우리 그 태양계의 행성의 그 이심률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이 이심률이 이거 수성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케플러라는 이 과학자분이 정말 대단한 건데 그 자료를 봤을 때 이게 거의 원으로 봐도 거의 무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걸 일법칙을 통해서 이제 일법칙을 설명했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헨리 해성, 이건 행성이 아니죠. 헨리 해성의 이심률은 0.97로 거의 1이죠. 그러니까 타원 중에서도 정말 이게 찌그러진 형태의 타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헨리 해성은 이심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평상시에는 우리가 관측되지 않습니다. 헨리 해성의 궤도는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고 또 다른 초점이 워낙 멀죠. 그래서 태양 부근에 와 있을 때는 우리가 헨리 해성을 관측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관측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헨리 해성을 관측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게 짧고 관측 못한 시기가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우리 관측된다고 하면 막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헨리 해성은 이렇게 이심률이 워낙 커서
그래도 20률이 워낙 크지만 그래도 1보단 작기 때문에 어느 긴 주기라고 해도 우리가 관측이 됩니다. 만약 20률이 1 이상이다라고 하면 아예 우리는 한 번만 관측하고 그 이후에는 영영 볼 수 없는 궤도로, 고물성 궤도로 운동하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이제 케플러 제2 법칙입니다. 케플러 제2법칙은 보통 이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풀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태양과 행성을 잇는 반지름 벡터는 같은 시간 간격 동안 같은 넓이를 쓸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참 신기한데 이것도 결국 이제 물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2법칙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증명 과정을 밑에 워낙 간단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사실 근데 이 증명 과정을 하려면 각 운동량이라는 그 물리량을 하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각 운동량에 대한 그 정의가 이제 물리2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따로 이제 그 더 깊이 있게 배우진 않았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또 배울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건 병진 운동에서의 각 운동량 P는 mv로 배웠었죠. 이거 이제 회전과 관련된 물리량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는 각자를 붙여서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각 운동량은 보통 기호를 대문자 L을 씁니다. 그리고 이 각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로 R 크로스 P. 이때 이 P는 조금 전에 P를 말하는 거예요. 병진에서 이제 각 운동 선 운동량. 그래서 각 운동량은 R 크로스 P로 정의한다. 이게 정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일단 알고 이 사실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 케플러 제2 법칙의 유도 과정도 우리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면 지금 태양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성. 행성이니까 처음처럼 P를 쓴 거죠. 행성이 이제 이렇게 타원 궤도, 1법칙에 따라서 타원 궤도로 운동하는데 어떤 임의 위치에서 속도는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속도 V, 그리고 받는 힘의 방향은 만류력이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으로 이렇게 향하는 이 만류력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태양에 의한 토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린 토크를 배웠으니까 토크는 여러분들 R 크로스 F로 배웠고 이 크기라고 할까요? 크기는 RF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R 벡터는 여기 태양으로부터 이 행성까지의 이 위치 벡터를 R 벡터라 하거든요. 근데 R 벡터와 이 F 벡터가 어떻습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이 세타가 180도가 돼요. 즉,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부 토크가 없어. 외부 토크가 없으면 이게 그 토크가 정의가 R 크로스 F기도 하지만 다음에 또 배울 겁니다. 바로 각 운동량, 이 L은 각 운동량이라고 했죠. 이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거든요. 이 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거죠. 왜 조금 전에 요 R과 F가 서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니까 얘도 0이 돼야 돼. 얘가 0이라는 건 요 L이 각 운동량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선 운동량 공식에서 외력 F가 0이면 외력이 선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으니까 선 운동량이 일정하다고 했었죠. 요거가 똑같습니다. 요거가 이제 그 똑같다는 게 이제 그 병진 운동에서 회전 운동으로 이렇게 넘기면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가학 운동량이 알짜 토크가 없을 때 가학 운동량이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가학 운동량이 일정하면 케플러 제2 법칙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가학 운동량이 상수로 일정하면 R 크로스 F인데 여기 P는 조금 전에 mv라 그랬죠. 여기 행성의 질량 m, 그다음에 속도를 v. 그러면 m 곱하기 r 크로스 v가 되는데 가학 운동량의 크기는 요 r 크로스 v에 절대값을 취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r 벡터하고 여기 v 벡터가 만드는 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우리 크로스 곱은 배웠으니까 크로스 곱의 그 크기는 두 벡터가 만드는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바로 두 벡터가 만드는 두 벡터의 크로스 곱이 만드는 그 크기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r 벡터를 그렸고 태양을 원점으로 해서 그 행성 위치까지 r 벡터. 그다음에 여기 이제 v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 벡터의 dt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v dt는 요 dr이 되죠. dr. 우리가 지금 면적을 아까 같은 넓이를 쓰고 지나간 건데 그랬을까? 그 넓이를 계산하려면 위치의 변화를 이제 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 V가 아니라 요 DR로 표현하는데 요 DR은 VDT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아주 미소 면적의 변화량 DA는 시간 간격 DT 동안 이 벡터, 그러니까 요 반지름 벡터가 쓸고 지나간 면적의 절반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은 요렇게가 평행사변형인데 쓸고 지나가는 건 거기 절반이 되죠. 그래서 앞에 2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래서 DA는 요 R 벡터와 DR 벡터의 그 크로스고의 그 크기의 절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DR은 조금 전에 VDT랑 같은데 조금 전에 이거 R 곱하기 V의 크기는 조금 전에 요 R 크로스 V의 크기는 M분의 L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위에 있는 이식 그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DA를. 근데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그 면적 쓰고 지나간 면적이니까 DA DT로 쓸 수 있죠. DA DT는 양변의 DT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 값은 2M분의 L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성의 질량도 일정하고 이 가공 운동량 L도 일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일정해.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사실 그 일정하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또 더 심하게 공부해서 그 일정한 그 값이 2n분의 L과 같다, 2n분의 L이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도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그 타원 궤도 법칙, 미안합니다. 그 뉴턴의 제1법칙은 그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때 그 속박되었을 때 원 또는 타원 궤도로 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케플러 제2법칙은 요 외부 토크가 0일 때 그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거든요. L이 상수라는 이것부터 이제 유도를 한 거니까. 근데 요 F 값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도 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걸 우린 빈칸 답을 바로 중심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심력이라는 게 말이 딴 게 아니라 입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항상 그 원천 질량을 향하고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중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도 당연히 중심력인데 꼭 중력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력이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우개에 실 묶어서 실로 막 지우개 돌리는 거 있죠. 그것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항상 그 실을 잡아당기는 뭐 손이 됐다고 하면 손의 방향이니까 그때도 그 장력은 중심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똑같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힘이 중심력이기만 하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꼭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아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케플러 제3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조화법칙. 여기서 조화롭다라는 건 이제 뭐 목성이나 화성이나 수성이나 지구나 어떻게 보면 생긴 것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정말 밀도나 질량이나 정말 그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다 다른 정말 달라 보이는 그러한 행성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화롭다 해서 이걸 조화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화법칙은 모든 행성이 물리에서 모든이란 단어는 잘 쓰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모든 행성의 주기의 제곱은 바로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도를 한번 해보면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의 질량이 mP인 행성이 등소 원운동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타원 궤도가 정확하긴 한데 타원 궤도로 이거 케플러 제3법칙 유도하는 거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충분히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공부를 해서 뭐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운동 한다고 일단 가정하고 보면 이때는 중력이 구심력이 된다고 했죠. 우리 그때 원운동 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거리가 r일 때 r 제곱분의 gmm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구심력이 되니까 구심력은 질량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속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력을 측정하는 건 사실 쉽지 않고 주기는 측정하기가 좀 쉬워요.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속력 V를 주기에 대한 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주기니까 T분의 2파이R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 있고 이걸 이제 풀어서 정리를 하면 주기와 거리에 대한 폼으로 정리하면 바로 조금 전에 적었던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4,
뭐 상수, 파이 상수, G 만류 상수, 만류 인력 상수니까 상수, 태양의 질량이니까 상수, 다 상수죠. 그러니까 상수끼리 다 묶어둔 겁니다. 우리가 KS라고 해서 이 상수인데 이제 GM분의 4파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상수 곱하기 R 세제곱하면 바로 이 주기의 제곱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원으로 이제 가정하면 이게 유도 과정이 워낙 간단한데 이걸 타원 궤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타원 궤도 적용할 수 있고, 그때 타원 궤도는 공식이 조금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 요 반지름 R 있죠. 요 R 대신에 긴 반지름이 들어갑니다. 이 짧은 반지름이 아니에요. 이 긴 반지름이 들어간다라는 거, 요것만 좀 알아두면 그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바로 이 비례상수를 보면 행성의 질량, 즉 MP와는 무관해. 즉 여기 행성의 질량이 뭐 1이든 10이든 100이든 뭐 상관없어요. 먼지든 지구든 상관없죠. 즉 어느 행성에서나 적용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걸 조화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케플러 제3법칙은 만류인력 법칙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순서는 만류인력 법칙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케플러 제3법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모든 행성에서나 똑같이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렇게 유도할 수 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케플러 제3법칙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뉴턴의 그 만류인력 법칙이 나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배운 순서는 만류인력 법칙, 즉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M 이렇게 나온 다음에 주기의 제곱이 이렇게 이제 긴 정반경에 세제곱 비례한다는 걸 알았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밑에 게 먼저 나오고 위에 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력이라는 만류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이걸 우리가 그 뉴턴이란 분이 알 수 있었던 건 케플러 이분이 만든 케플러 법칙이 아주 큰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만류력 법칙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케플러 제3법칙만 알고 있는 거예요. 행성의 운동을 관측합니다. F는 MA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뉴턴 이분은 지상계나 천상계나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만물이 구동할 거라고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F는 MA인데 행성이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원운동에서의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이라는 거 이미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F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되는데, 이 V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T분의 2파이 R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는 T 제곱분의 뭐 이런 폼으로 유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사용하냐면 케플러 제3법칙에 따라서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 즉 t 제곱이 상수 곱하기 r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이 관측 현상이 나왔죠. 이 결과를 여기 t 제곱에 대입하는 겁니다. t 제곱 대입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t 제곱이니까 대입하면 보세요. ks 분의 4파이 제곱 미안합니다. 요까지가 상수고, 물론 요 MP도 상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r 세제곱분의 r 약분하면 r 제곱이 되죠. r 제곱. 지금 이거 보면 결국 다른 건 지금 다 상수예요. 변수가 뭐냐면 요 거리의 제곱인데 바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걸 통해서 만류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유도하게 돼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라는 게, 우리는 이미 그 앞선 시대에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걸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고 있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운 것도 시대적으로 먼저 나온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조합해서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지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또 새로운 법칙으로 우리 자연 현상을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 자연 현상 설명하는 법칙이라는 게 마치 진화하는 것처럼, 물론 저는 생명 전공 아니지만 마치 진화하는 것처럼 점점 더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이제 마치 이제 자연 이 법칙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요 k 제곱분의 4파이 제곱은 아까 요 k 제곱의 그
유도한 거 있죠. 이 gm분의 4파이 제곱을 대입하면 바로 요 f가 이렇게 돼. 이게 딴 게 아니라 바로 만류 인력 법칙이죠. 보면 참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네, 이렇게 케플러 제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에너지 공부할 때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고, 그 중에 특히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배웠었습니다. 근데 물리책을 가만히 들어 올릴 때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 mgh의 그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한계가 있는데, 바로 물체가 지표면 근처에 있을 때만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물체는 뭐 행성은 뭐 당연하지만 지표면 근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꼭 지표면 근처가 아니더라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분명 정의될 텐데, 그때 그 정의되는 그 공식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한번 유도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지표면 부근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그러려면 우리가 그 밑에는 이 공식을 유도하는데, 이 공식은 딴 게 아니라 우리 저번에 포텐셜 에너지와 보존력과의 이 관계식 기억납니까? 이 식으로부터 이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게 선후 관계가 없죠. 딴 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그 보존력이 한 일의 음수값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 뭐 그 지구와 물체를 보면, 지구가 중력으로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한 것만큼 그 지구 물체계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 문장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수식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요 FR, 요거는 이제 그 중력 가속도가 되는, 여기서 이제 중력 만류력 법칙이 되는 거죠. 요 R 제곱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MM이 되니까 그걸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하면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중력에서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GMM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DR이 돼요. 이 R 제곱분의 DR, 이거 다함수 적분을 보면 마이너스 R분의 1로 적분이 되고, 그 처음 위치가 처음 거리가 RI에서 나중 이제 RF가 됐다고 보는 거죠. 물체 위치가 A점에서 B점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이거 뭐 산소니까 마이너스 GMM 곱하기 RF분의 1 빼기 RI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을 두죠. 포텐셜 에너지는 특정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화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유를 쓰는데 변화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의 기준점은 힘이 0이 되는 비율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잡아. 이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0이 되는 그때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0으로 보통 기준 잡습니다. 즉 여기서는 거리가 무한대일 때, 거리가 무한대가 되면 힘이 0이 되죠. 그래서 거리가 무한대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두는 거예요. 즉 처음의 위치, 얘가 거리가 무한대 떨어져 있다고 보면 그때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입하면 여기 RI에 무한대를 넣고 여기 델타 U는 UF-UI인데 UI를 0으로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값이 이제 UF는 나중에 되는 겁니다.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이 R은 R가 되는 거죠. R분의 GMM이 된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라서 곧 이제 종이 칠 것 같은데 종 치면 종소리 잠깐만 듣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어서 뒤에 내용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면 원래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맞아요. 그거는 모든 곳에서 적용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맞아. 잠시만요.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GMM인데 여기서 당연히 이 R이 근사적으로 지구 반지름이 된다라고 하면 유도할 수 있어요. 저번에 한번 수업 시간 했던 것 같은데 이때는 mgh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이건 지구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말고 만약 거리 r만큼 떨어진 질량 m1과 m2인 두 입자로 이제 일반화하면 그때는 마이너스 r분의 g m1 m2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두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멀어지지 않아요.
외부에서의 힘이 양수의 일을 해줘야 두 입자의 거리가 멀어져. 그렇죠. 지금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멀어지게 하려면 외력이라는 힘으로 뭐 예를 들어 제 손이 됐든 또 다른 힘이 됐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손이 한 일은 양의 일이 됩니다. 바깥쪽으로 힘을 가하는데 바깥쪽으로 위치가 변해야 이제 두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양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때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죠. 맞습니까? 당연히 외력이 여기서 이제 환경이 그 개의 일을 한 것만큼 우리는 그 개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외력이 아주 천천히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개의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한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우리 그때 지표면 부근에서 물리책을 천천히 들어 올릴 때 그때 그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3개 이상의 입자계에 적용되는데 조금 전에 입자 2개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포텐셜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 계가 입자 꼭 2개가 다가 아닙니다. 3개가 될 수도 있고 다 입자계로 확장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입자가 만약 3개다라고 하면 그 3개의 입자계의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각 쌍의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총합이니까 이건 스타칼라량이니까 그냥 단순 덧셈이란 거죠. 그래서 입자 1, 2, 3이 있다라고 하면 1과 2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고 2와 3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1과 3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걸 싹 다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이 전체 포텐셜 에너지의 절대값은 바로 이 모든 입자들을 서로 무한히 떨어 놓는데 필요한 일만큼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의 절대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음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이 음수의 크기와 같은 절대값의 크기의 양수를 일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양수의 일을 해준 것만큼 이 개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크기의 일을 해주게 되면 그 개는 에너지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 에너지가 없어지려면 두 입자 사이, 여기서는 세 입자 사이 거리가 각각 다 무한대만큼 떨어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일도 제가 이제 올려둘 겁니다. 행성과 위성의 운동에서 에너지 관계가 되는데 두 물체로 이루어진 그 개, 우리 그 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물체가 아니라 두 물체입니다. 두 물체로 이루어진 그 개니까 역학적 에너지에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인데 여기서는 입자, 질량을 가진 두 입자가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요 스몰 m의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요 라지 m이 갖는 운동 에너지도 같이 둘 다 포함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라지 m이 스몰 m보다 질량이 워낙 커서 라지 m은 상대적으로 정지에 있다. 그냥 정지라고 근사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만 있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되죠. 그리고 이 개가 고립계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로부터의 상호작용이 없다. 그리고 개 내에 비보존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공기장애나 마찰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거리가 ri일 때 속도가 vi라고 하고 거리가 rf일 때 속도가 vf라고 하면 그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그 타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타원은 이 반지름 이 R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잖아요.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텐셜 이 R이 커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속력이 느려진다는 거죠. 뭐 타원 궤도에서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태양이 있다. 어떤 행성이 돈다. 어떤 행성이 이렇게 다음 궤도할 때 근일점이 되었다. 거리가 되게 가까워졌다. 요 거리가 되게 작다라고 하면 그때는 속력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원일점이면 이 속력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뉴턴 제2 아까 뉴턴이 아니라 케플러 제2법칙 따른 면적 속도 일정 법칙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쓰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아야 되거든요. 면적이 같으려면
당연히 거리가 가까울 때는 속력이 빠르고 거리가 멀 때는 속력이 느려야 이 면적 두 면적이 같겠죠. 그래서 다시 RI, VI는 RF, 요게 이제 RF 되는 거죠. RF, VF 이 식도 이제 그 케플러 제2 법칙을 설명하는 공식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질량 m인 물체를 등속 원운동한다라고 이제 모양화하면 이때 이 중력, 만륜력이 구심력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형태를 보면 어차피 이 R은 하나 약분되죠. 근데 mv 제곱이에요. 왠지 앞에 2분의 1을 곱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 mv 제곱,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K죠. 이게 바로 2R분의 GMM이 된다는 거예요. 즉 물체가 등속 원운동 한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2R분의 GMM이 된다. 즉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2R분의 GMM을 넣으면 바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2R분의 GMM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건 이제 원궤도에서. 근데 이것도 타원 궤도로도 이제 일반화해서 이제 유도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해요. 그렇게 유도하면 여기 반지름 대신 R 대신에 긴 반지름 장반경 A만 넣으면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음수죠. 이 음수라는 건 이제 속박되어 있다, 뭐 갇혀 있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서도 활용되냐면 우리 나중에 현대물리 공부할 때 전자가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을 때 그때 원자 전자 계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도 음수예요. 그런 거 보면 참 물리 공부가 하면 할수록 재밌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먼저 그 생각이 났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의 운동까지만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 보십니다. 인공위성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타원으로 안 봅니다. 등속 원운동 한다고 하면 요 구심력, 바로 이거 만륜력이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서는 속도에 의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V는 루트 R분의 GM이 됩니다. 요 GM은 상수니까 요 거리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원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인공위성은 되게 많죠.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되게 많은데 인공위성은 당연하지만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지 않습니다. 다 같으면 충돌할 수 있으니까 거리가 다 다른데 거리에 따라서 바로 이 속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거리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죠. 이런 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유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인공위성의 속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느려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주기를 계산해 보면 주기는 V분의 2πr인데 여기 이 V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 루트 R분의 GM을 대입을 이렇게 한 거죠.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제곱을 취하면 주기의 제곱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당연하지만 케플러 3법칙이죠. 케플러 3법칙은 어차피 원운동이든 타원 궤도든 이렇게 원운동이나 타원 궤도를 운동할 때 그 물체라고 하면 질량과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케플러 3법칙과 완전 같지는 않고 차이점은 여기 이 질량 이 m이에요. 케플러 제3법칙에서는 요 m이 태양 질량이었고, 인공위성에서 여기 이 m은 이제 지구 질량이죠. 당연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그 질량, 그 중력의 그 주인이 되는 값이 달라지니까 이제 이 차이만 있고 그 형태는 같게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 제1 우주 속도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1 우주 속도는 물체가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원운동하는 데 필요한 속력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공기 저항을 무시합니다.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했을 텐데, 조금 전에 공식이 V는 루트 R분의 GM인데 요 R 대신에 지구 반지름을 넣은 거죠. 그리고 지구 반지름을 넣고 어차피 이건 상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루트 GR로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까 이거 중력과 속도 G는 R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GM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R분의 이거는 이제 R분의 GM 곱하기 이렇게 R분의 1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V1은 루트 GR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 거죠. 9.8 대입하고 지구 반지름을 대입하면 여기서 지구 반지름은 이제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니까 그때는 대략 한 7.9km/s, 즉 1초에 약 한 8km, 7.9km를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면
지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이렇게 완전히 원으로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대포가 있다. 대포에서 속력이 V제로 쏜다라고 하면 가다가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보통 대포는 다 떨어지죠. 가다가 다 떨어질 텐데 이 속력이 예를 들어서 7.9km/s가 되면 미터 per second가 아닙니다. 1초에 8km니까 엄청 빠른 거죠. 다음에 공기장애 무시할 때 얘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물론 이건 지표면보다 좀 멀리 제가 고도가 좀 있는 것은 그렇지만 지표면 따라서 이렇게 원운동으로 계속해서 결국 자기 대포를 자기가 맞추는 이런 식으로 현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것도 신기하죠. 이걸 우리가 제1 우주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 위성과 이동 위성이 있는데 주로 봐야 되는 건 정지 위성이에요. 정지 위성이라는 게 실제로 위성이 정지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인공 위성의 공전 주기하고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으면 지구에서 볼 때 우리는 지구에서 보는 거니까 지구에서 볼 때 위성이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지구의 자전 주기하고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가 같을 때 우리는 정지 위성이라고 하는데 정지 위성의 각 속도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그 정지 위성이 지구의 자전과 같아야 되니까 그 주기는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그러니까 하루를 원데이를 이제 초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때 2파이 라디안 계산하면 정지 위성의 각 속도는 7.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는데 정지 위성에 그러면 이런 가학 속도를 갖기 위해서 정지 위성은 그 거리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될까? 바로 만류인력이 바로 90력이 돼야 되는데 이때 그 거리로 이제 그 식을 정리해 보면 미안합니다. 거리는 오메가 제곱분의 gm의 3분의 1 제곱이 돼요. 이 식을 정리하면 근데 이 오메가를 조금 전에 계산했던 요걸 집어넣는 거죠. 네, 대입하고 어차피 이거 g하고 이 m은 상수죠. 이 m은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지구입니다. 지구 질량에 대입해서 계산기로 풀면 대략 정지 위성의 궤도 반지름이 나오는 거예요. 궤도 반지름이 약 4.22 곱하기 10의 7승미터인데 보면 지구 반지름이 여러분 대략 6,4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 거리는 당연히 지구 중심으로부터 제 거리죠. 그래서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36,000km 떨어진 거리니까 엄청 멀어야 돼요. 그 위성은 우리가 정지 위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이동 위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 거리가 3,600m 떨어진 거리보다 더 가깝거나 더 멀면 그러니까 정지 위성이 아닌 위성은 우리가 볼 때 계속 이동하는 걸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동 위성이 된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 탈출 속력까지만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탈출 속력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리가 무한대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을 말하는 건데 물체하고 지구궤는 지금 고립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당연히 이 궤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지금 이 질량 m이 초기 속도가 vi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i의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지구 표면에 있을 때니까 마이너스 r분의 gm이 됩니다. 근데 무한히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탈출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탈출했다는 건 그 지점부터 아주 거리가 멀어지면 탈출했다고 쓰니까 근데 탈출했을 때 최소 속력을 우리가 탈출 속력이라 하니까 그렇게 거리가 멀어졌을 때 속력을 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속력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되는 거죠. 요 이 R은 이제 그 거리의 최대가.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는 이제 무한대를 대입을 할 텐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탈출 속력이니까 이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I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그냥 수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고 높이, 여기 최고 높이라고 하면 이 h를 말하는 거죠. 최고 높이는 r max 빼기 요 알겠죠? 이 h는 r max 빼기 지구 반지름 뭐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가 주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최고 높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6,000km다 라고 하면 이 36,000km만큼 도달하기 위해서 초기 속력이 얼마나 되냐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gm, 여기 re는 다 상수니까 여기 rmax에 따른 이 함수값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탈출 속력은 지구로부터 무한히 멀어지는 거거든요. 무한히 멀어지기 위해서는 요 Rmax가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가 되면 값이 0으로 이제 0이 되는 거죠.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이때 V 그 탈출 속력 escape의 앞에 자를 따서 ESC라 쓰는데 탈출 속력은 루트 R분의 2gm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물체의 질량과는 무관하죠. 즉 여기서 엄청 큰 로켓을 탈출시키든 엄청 가벼운 물체를 탈출시키든 탈출 속력은 똑같아. 물론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 같은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선과 분자의 탈출 속력은 같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 속력이 이런 탈출 속력이다 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0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무한대를 넣으면 우변이 0이죠. 그러니까 무한정 떨어져 있을 때 속력이 0이면 운동 에너지도 0이 되고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는 그게 포텐셜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변이 0이 되니까 좌변도 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개의 전체 에너지는 0이다. 아까 개의 전체 에너지 얘가 음수면 뭐랬습니까? 속박되어 있다 그랬어요. 갇혀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갇혀 있으니까 전체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데 이게 0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속박되지 않은 거죠. 0보다 클 수 있습니다. 0보다 크지 않은 것도 당연히 속박되지 않은 거예요. 0보다 클 때는 이제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도 속력이 0보다 더 큰 상황,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체 에너지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얘는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전체 에너지는 양수가 되는데 탈출 속력이라고 하면 지표면에서 물체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속력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최소한이란 말이 없을 것 같으면 사실 속력이 무한대가 돼도 되고 무한대보다 좀 작아도 다 탈출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그 무한히 멀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속력을 탈출 속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갈수록 조금 말이 빨라졌던 것 같은데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이건 어차피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조금 속도를 좀 천천히 들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듣다가 좀 끊어서 완전히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본다든지 그렇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행성의 운동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